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수살롱입니다. 저는 제수살롱에서 첫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네, 이번 달에도 이달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과학 관련 도서 한 권과 해외 소설 한 권, 이렇게 두 권 가져왔어요. 네, 그럼 한 권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윌리엄스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네, 존 윌리엄스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재작년에 한번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스토너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부처스 크로싱이라는 소설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요. 이렇게 두 권입니다. 자주 소개해드린 작가라 자제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기도 하고 또 제 추천이라는 것이 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취향을 마음껏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이분의 소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누구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하는 그런 작가나 혹은 가수나 영화 감독이나 이런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작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애정하는 작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존 윌리엄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분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좀 독특한데요. 이분이 최근 작가가 아니고 예전 작가입니다. 그래서 1922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94년에 생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소설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던 시기가 60년대, 70년대니까 상당히 예전 작가님이고 예전에 발간됐던 소설인데 이 스토너란 소설이 재발간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번역이 되면서 화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역주행하는 소설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역주행해서 주목받은 작가이자 작품입니다. 여러분에게 읽는 순서를 추천해 드리자면 발간한 순서는 이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되는데요. 읽는 순서는 스토너를 먼저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소설이 가장 아름답다 그럴까요? 그리고 낭만적인 구석이 있고 드라마틱한 요소도 있어서 이 소설을 먼저 읽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처스 크로싱, 굉장히 스펙타클한 재미가 있는 소설이어서 그리고 이분의 문학관, 세계관에 익숙해지면은 아우구스투스를 읽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분의 문학관과 세계관이 가장 집약돼서 드러난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뭔가 책 장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도 책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아우구스투스란 소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로마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역사소설이 아닌가,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일대기를 충실하게 재현해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르에 속한 소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 소설이 역사소설로 분류되기에는 적합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서 이 인물의 인생을 전기처럼 재현하는 전기소설이 아닌가 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제목을 하고 있는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인가 라고 한다면은 물론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형식이 굉장히 독특한데 그 형식이 어떻냐면은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 전체가 편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편지가 한 사람의 편지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편지인데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주변 인물들이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혹은 아우구스투스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당시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 여러 사람의 편지를 조각조각처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형식 때문에 이 소설의 특징이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전개되기보다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요.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하게 맞춰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시간의 흐름에 맞게만 편지가 정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지어 시간적으로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기도 하고 회상하는 장면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도 편지를 쓴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도 때로는 잔인하게 묘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읽는 내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퍼즐을 짜 맞추듯이 이야기를 스스로 엮어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한데요. 그것을 소설의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파편화된 이야기들을 내가 이렇게 짜맞춰 나가는 재미가 있다. 혹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시각만을 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인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균형감이 있는 소설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아우구스투스가 주인공인데 정작 아우구스투스가 쓴 편지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인물들의 눈과 생각을 통해서 본 아우구스투스의 일대기라는 그런 재미있는 형식을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그 당시에 실존했던 실존 인물들인데 그렇다면은 이 소설 속의 편지들이 정말로 옛날에 그 인물들이 썼던 편지들을 문헌학적으로 복원해서 쓴 것이냐 라고 한다면 또 그것은 아니에요. 이 소설 전에 서문에서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대부분은 픽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실제의 편지들을 참고해서 서술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픽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장르인 사실에 기반한 픽션, 다큐멘터리도 페이크 다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루는데 거기에 픽션을 많이 가미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작품들이 있죠. 최근에는 12.12 구테타를 픽션으로 재현한 작품인 서울의 봄 같은 영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물론 또 그런 작품 중에서도 역사의 진실, 실제를 재현하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두는 작품이 있을 수 있겠고 실제 사건만을 모티브로 해와서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해서 하나의 소설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소설로 형상화하는데 더 포커스를 두는 그런 작품들이 있겠죠. 이 작품은 후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역사소설이나 전기소설보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실제 인물과 실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삶과 세상의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실제 인물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도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의 일대기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먼저 살펴보고 읽으시면 훨씬 더 감상하는 재미가 풍부해질 수는 있겠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사전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인물인데요. 우리가 시저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 카이사르가 살해를 당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 소설이 시작을 해요.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카이사르가 살해되니까 권력이 공백기가 생기고 여러 인물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중 하나의 인물이 바로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 옥타비아누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권력을 잡게 되고 황제의 등극을 하게 됨으로써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소설은 북 1과 북 2가 나눠져 있거든요. 북 1은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고 북 2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 주변에 3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아그리빠, 루푸스, 마에케나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3명의 친구는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잡기 이전부터 청년 시절부터 돈독하게 지내던 친구였고 권력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이 주변 사람들의 편지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북2에는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딸인 율리아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대략의 소설의 줄기지만 이 소설의 줄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찾아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의 대략의 줄기라기보다는 이 편지 하나하나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물과 사건, 삶과 세상에 대한 시선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이 소설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소설의 진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삶의 쓸쓸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의 전역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송을 하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정작 이 아우구스투스는 끊임없이 예전에 젊었을 시절을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하고, 끊임없는 상실감과 불행감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북2의 마지막에 가면은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투스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영혼이 빠져나갔다. 얼굴에서 영혼의 눈빛을 읽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묘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계속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이 뭔가 승승장구하면서 진취적으로 성공을 일궈내는 그런 역사적 인물의 모습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 되는 사람의 숙명?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다 꾹꾹 누르고 로마 황제라는 역할에 자신을 헌신하는, 희생하는, 거기서 오는 굉장한 압박감과 상실감, 쓸쓸함, 고통과 불행,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아우구스투스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인물들도 다 그런 역할들에 시달려요. 예를 들면 후반부에 율리아라는 아우구스투스의 딸이 그런데 이 율리아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계속 로마의 딸임을 잊지 말라. 황제의 영예로서의 임무를 다하라. 이런 강요를 많이 받게 되고 본인도 그것을 알지만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하지만 끝내 다시 그런 로마 황제의 딸의 역할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별한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그런 역할에 내몰리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어떠한 특정한 역할, 학생이든 부모든 교사든 회사원이든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에 충실하게끔 강요받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받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젊었을 때, 어릴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즐기던, 권력도 돈도 명예도 중시하지 않았던 그때의 순수한 생활을 그리워하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심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황제이지만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공감이 되고 연민하게 되고 측은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측은한 마음이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오묘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겨운 과정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면서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잃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힘겹다. 삶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쓸쓸한 느낌, 그런 상실의 느낌은 존 윌리엄스 소설의 전반에 깔려있는 그런 정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란 소설이 특별히 그런 상실감과 쓸쓸함을 굉장히 잘 집약해서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삶의 투쟁적인 측면, 피곤한 측면, 계속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단함, 그런 측면을 담고 있는 소설이 부처스 크로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잃어가는 자신을 놓지 않고 부여잡으면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스토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소설은 삶의 근본적인 의미, 삶의 고단함과 쓸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슬픈 측면을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볼 때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 이런 거와는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저 한 사람의 인물,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물로 보면서 소설을 읽는 것이 이 소설을 쓴 의도에 좀 더 가까운 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소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삶의 쓸쓸함을 담고 있는 그런 문장들, 장면들이 있는데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백미가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렸을 때 자신을 길러줬던 보모를 황제가 된 이후에 우연히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소설의 주제의식이 아주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장면을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르티야, 그는 그렇게 되뇌며 미소를 짓더니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 나를 보았다. 얼굴에는 주름이 지고 두 볼은 늘어졌으나 어린 시절 모습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히르티야, 그가 다시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아주었다. 기억나오. 얼마나 오랜만이. 50년도 넘었사옵니다. 내가 대답했다. 동료 몇이 다가왔으나 그가 다시 손짓으로 물렸다. 50년 세월이 그대에게 친절했던가요? 아이 5을 길렀었죠. 그중 3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답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라 편안하게 살았지만 오래전 신들께서 데려갔죠. 예, 지금은 저도 삶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보더니 물었다. 아이들 중에 딸도 있어? 이상한 질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뿐이랍니다. 다들 그대를 존중하고? 예, 다들 존중하고 말고요. 그럼 행복한 삶이었어. 그대가 아는 것보다 나은 삶이었을게요. 신들이 불러도 만족스럽게 떠날 정도는 될 것 같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심각한 얼굴을 했다. 그리고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럼 나보다 행운하여 노인장. 하지만 폐하께서는 보통 사람과 다르십니다. 교회마다 폐하의 모습이 병로를 보호하는 걸요. 교차로와 시원도 그렇고요. 세상이 모두 존경하는데 어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나를 보기만 하고 말은 하지 않았다. 로마에 자유를 주었지만 정작 나는 즐길 수도 없구나. 자유를 주셨으나 아직 찾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말했다. 운명이 이러니 그마저 감내해야겠지. 그의 대답이었다. 폐하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했다. 고맙소 노인장. 내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겠소? 저는 만족하옵니다. 아들도 만족하고요. 내가 대답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의무를 다해야 할 때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한참을 아무 말도 없으면서 정작 돌아서지는 않았다. 네, 굉장히 쓸쓸한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후반부에 또 다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비우스 카이사르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는 악취가 진동하고 도시와 제국은 물론 옥타비우스 카이사르의 통치 또한 위태롭기만 하오. 파벌은 파벌대로 갈라서고 소문은 난무하네요. 황제 덕분에 평화와 공존이 가능해졌건만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안정과 평온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으니.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자신이 로마니까요. 그 사실 자체가 그의 비극일 수도. 그런데 이제 혼자라오. 그에겐 아무도 없어요. 아, 우리 희극도 다 끝나가네. 그런데 이 희극이 너무도 슬프군 그래. 그래 젊었을 때 생각이 나는군. 마르쿠스 아그리빠도 그때는 젊었네. 그때만 해도 우린 죽을 때까지 친구로 지낼 줄 알았네. 아그리빠, 마이케나스, 나, 살비디에누스, 루푸스, 살비디에누스도 죽었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야 그래. 어쩌면 우리 모두 죽었을지도 모르겠군. 젊었을 때 이미. 삶의 쓸쓸함을 말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설을 읽으면 삶이 쓸쓸하다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쓸쓸해지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그 대단했던 로마의 황제의 삶도 그렇구나. 내 삶의 쓸쓸함도 나만의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묘한 위로가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삶이 이렇게 쓸쓸한 것이지만 이 쓸쓸함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바꿔준다 그럴까요? 돈이나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는 삶의 충만함을 찾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소설가 존 윌리엄스의 마지막 작품인 아우구스투스를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까를로 로벨리의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네, 이 책은 과학도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까를로 로벨리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책은 양자역학에 대한 책인데요. 그래서 책이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양자역학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양자역학에 대한 책이고, 20세기 후반에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칭송되는 리차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그런 무시무시한 양자역학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제가 철학이나 인문학, 예술 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과학도서도 가끔씩 읽는데요. 양자역학이 최신의 과학이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관련 도서를 읽어보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책은 그런 양자역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면서 한편으로는 제목이 재밌잖아요.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이 재밌는 제목에 제가 끌려서 읽게 됐는데, 제목과는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박싱 영상 때 설명해 드리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까를로 로벨리의 다른 책들도 제가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책은 양자역학에 대한 책이지만 양자역학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양자역학이라는 어떤 이론 틀을 매개로 해서 세상의 본질,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어려우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철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곤 하는데요. 현대 물리학은 그것을 이제 원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자는 또 그 안에 원자, 핵, 전자 뭐 이렇게 또 구분이 되잖아요. 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원자가 가장 최소 단위의 쪼갤 수 없는 입자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도 현대 물리학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과학은 철학하고 맞닿는 지점이 있거든요.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 최소 단위의 무엇이라든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추적한다는 의미에서 철학과 과학은 비슷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 책에서는 세계의 본질에 대한 과학과 철학의 이론들, 주장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책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는 어마어마한 주제인데 정작 책은 굉장히 작고 얇아요. 그리고 책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 전문도서 수준은 아니고요. 전문도서와 알기 쉽게 해서나 해설서 사이의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양자역학은 너무너무 어렵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는 전문 전공자도 아니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의 제목은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원제는 헬골란트라는 그런 제목을 하고 있어요. 이 헬골란트라는 말은 뭐냐면, 양자역학을 이론화한 인물로 우리는 하이젠베르크를 뽑거든요.
독일의 물리학자인데 이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틀을 고민하면서 그 연구가 너무 힘드니까 잠시 머리를 식히러 헬골란트라는 섬에 가게 돼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이 헬골란트라는 섬에 머물면서 휴양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양자역학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틀로서 행렬 구조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헬골란트라는 섬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섬인데, 그래서 이 책이 하이젠베르크가 헬골란트 섬에서 행렬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하이젠베르크가 발견한 행렬 구조의 양자역학 이론이 너무너무 이상한 이론인 것이죠.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자면 전자가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은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더 정확한 설명을 알고 싶으시면은 과학 관련한 책이나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상하잖아요.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는데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이상한 말입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한 말인 거죠. 양자역학의 이상함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책의 초반부는 그 양자역학의 이상함, 신비로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중반부 이후로는 그럼 그 이상함과 신비로움을 어떤 식의 해법으로 풀어나가느냐, 어떤 식으로 양자역학의 세계를 설명하느냐, 그 여러 가지 가설을 또 설명을 해요.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우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여러 가지로 존재한다. 이런 식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까를로 로벨리는 그런 평행우주 가설의 설명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분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분이 내리는 결론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 책을 흥미롭게 여기는 것인데요.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대답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만 관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도 굉장히 이상한 말인 거는 여전한데요. 이 책의 결론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관계,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기가 제가 굉장히 난감해서 역시나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략을 하고요. 다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장 몇 가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초반부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만이 있을 뿐이다. 물리학의 임무가 자연이 어떠한지 기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물리학은 자연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다룰 뿐이다. 이 말은 양자역학을 이론화한 인물 중에 하이젠베르크 말고 덴마크의 닐스 보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가 한 말이고요.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의 세계는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꼭 인간이 자연의 현상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느냐라고 되묻는 닐스 보어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다만 자연 현상을 인간은 어떤 하나의 관점,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이론화해서 그 단면을 볼 수 있을 뿐이지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결론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대상의 속성은 그 대상과 다른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더라도 결정된다고 생각했지만 양자역학은 상호작용이 현상의 불가분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현상을 명확하게 기술하려면 그 현상이 발현되는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모든 대상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말이네요.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읽어볼까요? 사물의 총체에는 바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존재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세계에 대한 모든 묘사는 내부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외부로부터 본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를 비추는 부분적이고 내부적인 관점들만이 존재할 뿐이죠. 세계는 관점들의 이러한 상호 반영인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네요.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네, 이 문장이 가장 핵심적인 문장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실제는 상호작용의 그물망을 짜는 사건들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습니다. 개체는 이 그물망의 일시적인 매듭에 불과합니다. 개체의 속성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결정되며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결정됩니다. 사물은 다른 사물 속에 비친 것일 뿐입니다. 사물의 속성은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만 결정되고 사물은 다른 사물 속에 비친 것일 뿐이다 라는 말이 이 책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인데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뭔가 이 말이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떤 신비로운 문과도 같이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라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카를로 로벨리의 다른 책을 좀 읽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책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만 양자역학이나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식으로 소개하는 다른 책을 좀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김상욱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김상욱의 양자공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리학의 혁명적 순간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은 책인데 그 양자역학이 밝혀지는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헬골란트 섬에 가서 그 행렬 구조를 발견하는 그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픽션으로 풀어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를 멈출 때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소설로도 굉장히 재밌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에 관련된 책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이달의 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장황하게 이달의 책을 소개했는데요. 최대한 좀 짧게 편집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길어져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달에 이달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